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교재 169페이지 조선 후기 사회 부분 볼게요. 조선 후기는 계속 이제 뭔가 변화됩니다. 전기와는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사회 모습도요. 전기와는 많은 다른 모습이 펼쳐집니다. 자, 일단 잠깐 제목부터 먼저 확인을 좀 해볼게요. 먼저 169페이지 첫 번째 보니까 신분제가 흔들립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전의 신분제와는 어떻게 다르냐? 이걸 한번 볼 거고요. 자, 그 다음 171페이지 향촌 질서에서도 변화가 생긴대요. 우리가 마지막에 배웠었던 향촌 질서라고 하면 사족들, 제지 사족 있잖아요. 그 제지 사족들이 수령권을 압도할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모습인데 뭔가 거기에서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나 봐요. 172페이지 농민들도요 이제 저항하기 시작한대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앞서서 살짝 빼놓고 왔던 부분이 있어요. 조선 전기에서 여성들의 그 지위 있잖아요. 그 부분은 나중에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빼놓고 왔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교재 140페이지 4번에 보면 가족제도의 변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 오늘 거기까지 해서 모두 4가지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신분제의 동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는 뭐 여기 해당하는 단어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역사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전과 지금, 지금과 다음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다 공부한 내용은 조선 전기와 어떻게 다른지 확실하게 구분을 좀 시켜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그동안 신분제를 그림을 그릴 때요. 계속 제가 삼각형, 그것도 피라미드 모양으로 그렸었죠. 그러니까 피라미드 모양을 그렸을 때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 지배층보다는 피지배층. 지배층 같은 경우는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을 담당하고 있었던 피지배층들이 훨씬 더 많았다. 이걸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조선 후기의 신분 제도를 얘기할 때는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역삼각형. 그렇다고 해서 양반이 끝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양반은 여전히 가장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양반, 평민, 양반, 중인, 평민, 천민 이런 순서인데 그림만 달라져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역피라미드 모습을 보고는 뭘 생각하셔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 얘네가 되게 많아졌구나. 얘네가 되게 많아졌다. 쉽게 말하면 양반수 증가. 양반의 숫자가 늘어난 거야. 자, 반면에 생산을 담당하고 있었던 평민, 상민들과 그리고 천민들 있죠. 천민의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됐나요? 그래서 19세기 때 조사를 해봤더니 울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전에는 양반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양반이요. 한 지역에서 70% 이상까지도 나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양반이 이렇게 많아졌다. 양반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가 예전만큼 그런 건 강한 건 아니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양반이 너무 흔해진 거예요. 너무 흔해졌기 때문에 귀하지 아니한 것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양반들이 자식을 많이 놓고 평민들은 결혼을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뭔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양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양반이라고 해서 옛날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러한 뭐 뛰어난 가문에서 나오는 그 양반이 아니구나 이런 인식도 같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양반이 누리고 있었던 권위, 특권들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시대는요, 꼭 양반은 아니더라도 일반 평민이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은 양반 못지않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분도 신분이지만 재산 이런 게 중요하게 되는 시대로 이게 사회 모습이 바뀌어 간다는 거죠. 되셨어요? 자, 이때 여러분께서 특히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평민들이요 양반으로 신분 상승한 거. 이거 주목하고요. 두 번째는요 천민들이 평민으로 신분 상승한 거. 이모 주목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상민과 천민이 신분 상승하고 있을 때 중인 계층으로 다 뭐하고 있었지? 이 중인 모습도 봅니다. 되셨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주제 갑니다. 첫 번째 주제는 누가 상민, 평민들이 양반이 되는 거죠.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돈 좀 모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농민들 중에서 부유한 농민이 되겠죠? 우리는 그들을 분홍이라고 그러고요. 역사 공부하다 보면 워낙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요호부민이라고도 합니다. 요호부민.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되셨어요? 이러했던 부유했던 사람들이 양반으로 신분 상승하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그들이 왜 이렇게 양반이 되고 싶어하는지 이야기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조선에서 세 가지 세금, 조세, 공납력이 있죠. 근데 이 조세라고 하는 것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게끔 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양반이라서 많이 내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양반이건 평민이건 간에 땅을 가지고 있으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유가 안 될 것 같아요. 공납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특산물을 내는 거였지만 조선 후기로 가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특산물이 아니라 농사 짓고 있는 그 땅에서 세금을 걷게 됩니다. 세금을 걷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땅을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양반일 필요가 없는 거죠. 문제는 뭐 때문이냐면 역 때문인 거예요. 양반들 같은 경우는 공부 열심히 해서 과거시험 합격하라고 군대 안 불렀다 그랬잖아요. 요역 같은 것도 거의 동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군역과 요역에 다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에게는요, 이 군대 가는 문제가 정말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됐다면 나의 자식이라도 군대를 안 보내겠다. 그런 마음에서 분홍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쌓아놨던 재산을 바탕으로 해서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는 이들이 어떻게 부유한 농민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그건 이제 경제 파트에서 다루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경제력을 키웠다. 그리고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양반이 되고자 하였다. 이걸 보시면 돼요. 자, 일단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요. 납속책이 있어요. 납속이라고 하면 나라에다가요. 곡식 같은 걸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런 건 보통 언제 하냐면 나라가 뭐 전쟁을 하게 될 때, 그러니까 돈이 되게 귀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얘들아 혹시 쌓아둔 재산 좀 있니? 국가 좀 갖다 바쳐봐. 이런 겁니다. 되셨어요? 이때 이제 농민들은 그동안 쌓아놨던 재산들을 국가에 갖다 바쳐요. 그럼 국가는 농민들에게 그 대가로 무엇을 주냐면 공명첩이라고 하는 걸 줍니다. 첩지를 내려주는 거예요. 첩지. 그러니까 왕에게 첩지를 내려줍니다. 근데 그 첩지를 봤더니 공명, 빌공자에다 이름명자, 이름칸이 비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직에 나아가시면요, 아마 임명장 받지 않을까요? 뭐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누구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기 안에 이름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임진왜란 치를 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들이 막 다닙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나라한테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쌀 기부 받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공명첩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이름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항상 거기 이름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는 거. 단, 우리가 이제 이런 첩지를 받게 되면 내가 이제 관직에 나아가는 거지만 공명첩을 받았을 경우는 실제로 관직에 나가는 건 아니에요. 허직이에요. 이름만 있는 명예임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명예임명장이라 하더라도 이걸 받기만 하면 양반으로 공식적으로 신분 상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부족한 재정을 메꾸는 거고 분홍들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양반이 될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이제 공명첩이 됩니다. 이 공명첩이요,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도요, 국가가 재정 확보를 위해서 되게 많이 발행을 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숙종시키 같은 경우는 공명첩을 2만 장 이상 발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가보면요, 이렇게 공명첩 들고 다니면서 돈 내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이름 써주는 그런 관리들이요, 되게 심심치 않게 많이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양반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 불법적인 방법이 있어요. 바로 족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요. 이제 양반이라 하더라도 붕당 간의 그 싸움 속에서 권력에서 밀려나는 경우는 권반이 아니라 잔반이라서 완전히 몰락한다고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양반이라는 신분 그냥 차라리 팔아버리고 먹고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족보를 사거나 아니면 족보를요 그냥 위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족보는요 다 100% 사실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집안에 있는 족보 중에서 우리 조상은 누구네 집 노비였어 이런 내용 아마 없으실걸요? 우리 조상은 대대로 농사꾼이었어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의 그 선조들을 찾아가 보시면요 죄다 어디에서 영의정이다 뭐 다 한자리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분명히 신분이 다 있었는데 저희 집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도 거기서 보면 평민, 천민 출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새로 위조한 족보들이 대단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천민들도 이때는요 성을 이제 웬만하면 다 가져요. 천민들도. 그러니까 성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저 집안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성을 받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직접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족보를 위조하는 경우.
아니면 이제 과거를 합격하게 되면 붉은 그 합격증 준다고 했죠? 홍패를 위조해서 양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법과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하다 보니까 70% 이상 되는 양반이 등장하기도 하더이더라. 자, 이번에는요, 천민들, 특히 그 중에서요, 이 노비들이요, 일반 상민이 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이때도 합법과 불법이 있는데, 합법은 납속. 왜 노비들 중에서요, 뭐 외고 노비 같은 경우는 재산을 축적해 놨잖아요. 그래서 나라도 곡식을 갖다 바치고 노비 신분에서 벗어납니다. 아니면 전쟁 당시 때는요, 왜군의 목을 하나 베잖아요. 그러면 노비 신분에서 풀어줬다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군공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예전에 드라마 추노라고 있었잖아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워낙 도망가는 노비들이 많다 보니까 국가, 특히 이제 효종 시기가 그랬었는데요. 효종 시기 때는 국가에서 도망가는 그런 노비들을 추적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합법이나 불법을 통해서 이제 노비들이 상민이 됐어요.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요, 그거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왕의 입장에서 양반, 중인, 평민, 천민 중에서 가장 필요하는 계층이 누구입니까? 평민이에요. 상민입니다. 아시죠? 왜냐하면 그들은 생산의 중심축으로서 국가에다가 조세, 공납, 역을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노비가 줄어드는 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어요. 실제로 통일신라 시대 때 그 민정문서를 보면 노비의 숫자가 10%가 안 돼요. 5점 몇 %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줄어드는 건 어느 정도 감내할 수가 있는데 이들이 줄어드는 건 인정을 못하는 거죠. 국가가 흔들거려요.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 노비를 상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풀어주는 정책들, 상민을 늘리기 위한 정책들이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노비 종모법이 나와요. 노비 종모법이 뭔 것 같습니까? 말 그대로 노비는 엄매를 따른다. 노비는 엄매를 따른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천즉천이라고 해서요. 엄마나 아빠나 둘 중에서 아무나 노비이면 난 무조건 노비가 되는 거였어요. 천민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요. 엄마는 양인이고 아빠는 노비인 경우. 옛날 같았으면은 이 사이에 태어난 자식은 무조건 이제 노비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엄마만 따라가요. 근데 엄마가 봤더니 양인이야. 그럼 나는 양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경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가 풀어주는데 이 노비 종모법이 추진됐던 게 영조시기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는 순조시기 때는요. 공노비 전부는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공노비 전부는 아니고 일부를 해방시켜주는데 그 숫자가 6만 6천 명 정도가 됩니다. 6만 6천 명 정도를 풀어줘요. 그럼 여러분 공노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자신의 몸값을 바치냐에 따라서요. 이병노비가 있고 납공노비가 있다고 말했었죠. 이 중에서 납공노비에 해당해요. 납공노비. 납공노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관청에 와서 일하는 게 아니고 자기 몸값에 해당하는 만큼 돈만 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국가에서 계산기를 막 두들겨 봤더니 그 몸값을 받느니 차라리 이들을 상민으로 만들어서 상민들은 군대 안 가는 대신에 군포 낸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군포를 받는 게 더 낫겠다라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게 더 이득이야. 이래서 순조시기 때 공노비 6만 6천 명을 해방을 시켜줘요. 되셨어요? 그리고 고종시기가 되면은요, 노비들 중에서요, 부모가 노비였다 하더라도 그걸 자식들에게 그대로 세습하는 거 있잖아요. 신분 세습, 그거 금지시킵니다. 되셨어요? 자, 노비 종모법을 영조 때 시행을 합니다. 순조 때 공노비 해방시킵니다. 고종시기 때는 노비의 신분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 그거 금지시켜요. 그러다가 1894년 아직 암기 안 하셔도 돼요. 1894년 가부개혁을 추진하면서 신분제도 자체를 없애면서 아예 모든 노비가 다 풀어지는 거죠. 신분 해방을 맞게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접근이에요. 어떤 식을 통해서 상민이 되었느냐, 그들 개인적으로 했었던 방법 하나, 국가적 차원에서 상민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느냐. 이해됐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반이 늘어나는 방법도 맞고요. 천민으로 이제 신분 상승하는 방법도 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하는 방법은, 주목하는 계층은 이 세 번째, 중인이 되겠습니다. 자, 중인 중에서요,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서얼을 좀 주목을 해볼 텐데요. 서얼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떠났어요.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엄마가 첩이어서 양반 신분이 안 된 사람들이었죠. 근데 아버지가 관직에 나가는 거 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요. 그러니까 마음이 한을 되게 많이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문과 시험 안 돼. 관직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정삼품까지 절대 안 돼. 한품 서용제라고 했었죠. 그 다음 조선의 관청 중에서요. 그 청료직이라고 해가지고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그거 절대 안 돼. 물론 이제 3사의 기능이 약화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3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왕한테 쓴소리를 할 수 있었던 그 상징적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3사에 나가게 되면 나중에 뭐 판선, 참판, 승승장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대놓고 안 돼. 이렇게 막아두는 게 서울한테는 너무 상처인 거예요. 다시 갑니다. 문과 안 돼. 한품 서용제가 있었기 때문에 품계 올라가는 게 한정을 두었었어요. 거기에다가 이들은 청료직 안 돼. 이렇게 제한 조치 뒀었잖아요. 그거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납속이라든지 공명첩을 통해서 관직에 서서히 나가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에다가 우리도 관직에 나가고 싶은데 그런 것들 풀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소청운동이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 통청운동이라고 합니다. 소청운동, 통청운동. 뭐 일종의 시위라고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상소 같은 거 막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소청운동, 통청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결과로요. 영조와 정조 시기 때 관직에 이제 조금 진출합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게 정조 시기예요. 정조 앞에서 말씀드렸죠? 규장각을 만들고 난 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을 키우는데 특히나 서울 출신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을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받아들여요. 세 사람,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이들을 이제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했다는 거. 요거 하나 보일 거고요. 철종 시기 때는요. 드디어 그들의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게 청요직으로 진출하는 거였잖아요. 그런 청요직의 진출을 허용을 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허용을 했다라고 해서 이때 이걸 허락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신해, 허통이라고 합니다. 신해 허통. 우리가 이제 신해가요. 이미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정조 시기 때 금난정은 없앴던 거. 신해 통공 기억나십니까? 예, 그 신해 통공이라고 하면 정조 시기 때 금난정은 없앤 거고요. 신해 허통이라고 하면 철종이 청료직 진출을 허용해 준 거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울이 이제 신분을 어느 정도 이제 그 신분의 지위를 이제 키워나가요. 키워나가니까 이것을 본 나머지 이제 기술관들도 자극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 기술관 같은 경우는요, 지금으로 보면 최고의 직업 아니겠습니까? 의사도 있고요, 변호사도 있고요, 통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문 기술을 많이 쌓아놨죠. 재산도 많이 모아놨어요. 특히 여관들 같은 경우는 대외무역 같은 거 관여하면서 재산도 많이 모아놨는데, 그들이 항상 또 우리도 제한당하고 있는 거. 한품서용제.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료직 진출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 풀어주세요. 소청운동 열심히 벌였습니다. 시기가 언제일까요? 마찬가지예요. 철종 시기. 제가 말씀드렸죠. 이들의 이런 결정에 자극을 받아서 하는 거였으니까. 성공했느냐? 아니요. 그들은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하지만 이들이 이러한 이제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그들에게 이제 어떤 역량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후로 가면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뭐 중국과 교류를 하고 더 나아가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그걸 바로 뭐냐면 개화사상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에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대외무역 이런 거에 개입을 하다 보니까 외래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그런 것들이 개화사상으로 발달하는 데도 영향을 주는 인물들이다. 이들이 바로 기술관이에요.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서울과 기술관으로 나눠서 접근하면 되겠고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거기 기술관들이 그 중인들이 이제 시사를 조직했습니다라고 나와 있죠. 시사라고 하는 게 시 듣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기술관들도 나름대로 재산을 축적하면서 학문적인 성향도 쌓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양반 니들만 맨날 시 읊냐?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래서 만든 게 시사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결국 여러분들 여기 있는 객관적인 팩트들은요, 요 역삼각형을 기준으로 접근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셨으리라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재 170페이지 잠깐만 좀 볼까요? 교재 170페이지 보시면 거기 상단부에 공명첩 보이시죠? 빈 공간 딱. 교지라고 해서 가장 오른쪽에 두 글자 보이시죠? 교지이고요. 그 옆에 빈칸 쭉 나와 있잖아요. 그 이름 쓰는 칸입니다.
자, 김홍도, 풍속가의 대가였던 김홍도의 그림 중에 자리짜기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거기 자리짜기 보니까 일가족이 보이죠. 근데 거기 지금 자리를 짜고 있어요. 그리고 부인은 뒤에서 이렇게 실을 뽑아내고 있는데, 그런데 머리에 쓰고 있는 거 있지 않나요? 이 망간을 쓰고 있습니다. 머리에 지금 뭔가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망간 같은 경우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양반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사람이 양반인데 몰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먹고 사느라고 자리를 짜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은 원래는 이제 농민이었는데 돈 좀 벌었기 때문에 족보를 매입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양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논란이 있긴 한데 지금은 보통 이제 이 사람은 원래는 양반이었는데 몰락해서 지금 먹고 사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 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니까 아이는요, 엄마 아빠가 지금 열심히 일할 때 그래도 과거 합격하겠다고 지금 글 읽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조선 후기 신분 변동을 말하고 있고요. 자, 그 밑에 이제 사료가 나와 있는데요. 적의 목을 벤 자, 납속을 한 자, 작은 공이 있는 자에게는 고신이나 면천, 면역의 첩을 주었다. 담당 관리가 이 첩을 가지고 지방에 내려갈 때마다 이름만 비워놨다가 응모자가 있으면 그때마다 이름을 써주었다. 뭐라고요? 공명첩.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양반수가 늘어나면서 신문지에 동요가 나타났구나 엿볼 수가 있고요. 또 목민심서 내용 보이고 있죠. 근래 아전의 풍속이 나날이 변하여 아전이라고 하면 향리입니다. 향리. 하찮은 아전이 길에서 양반을 만나도 절을 안 한대요. 아전의 아들, 손자로서 아전의 역을 맡지 않은 자가 고을 안에 양반을 대할 때 맘먹듯이 너나 하며 자를 부르고 예의를 차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향리 주제에, 중인 주제에 양반을 만났는데 고개도 숙이지 않고 그냥 야, 너! 이러면서 이제 이름도 막 불러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만큼 양반의 권위가 추락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겠죠. 되셨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밑으로 보시면 중인의 허통운동이 보이고 있는데요. 설은 조정의 성덕을 입어 문관은 숙문관, 무관은 선전관에 임명되었다. 우리들 중인은 홀로 이 은혜를 함께 입지 못하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이런 어떤 지위 상승에 자극을 받던 기술관들의 입장인 것 같죠. 어찌 탄식조차 없겠는가? 바야흐로 의논을 모아 글을 써서 원통함을 호소하기에 먼저 통문을 띄우노라. 기술관들이 뭐 한다고요? 소청운동 또는 통청운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 171페이지의 두 번째 향촌사회의 변화를 봅시다. 여러분 여기는요 스토리가 없어요. 스토리가 없고요. 향촌사회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구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구도. 일단 기본에 생각할 수 있는 게 향촌사회에 가면은 그 동네 양반들이 있다고 그랬죠. 자,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불러줬냐면 사족 이렇게 불러줬어요. 분명히 16세기 때는 그 사족들의 힘이 막강해졌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 사족의 권위가 곳곳에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조선 후기의 모습이에요. 일단은 조금 전에 봤다시피 농민들 중에서 재산을 축적하여 양반이 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렇죠?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이제 분홍이라고 불러주는데 이 분홍들이 이제 양반이 된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었던 양반과 구분되어지는 새로운 양반이 된 거죠. 우리는 그들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신향 이렇게 불러줘요. 새로운 양반들. 반면 이들 같은 경우는 기존부터 있어 왔던 양반들이라고 해서 구향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아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가문인데 싶지만 돈은 이쪽 돈 만만치 않게 많은 거예요. 자,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 향촌에서 주도권을 둘러싸고 이들 간에 만만치 않은 신경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향전이라고 불러줘요. 일단 이 모습부터 먼저 볼게요. 먼저 이제 분홍들 같은 경우는 재산을 축적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그들은요, 각 그 군이나 현에서도요, 양반들 중에서도 양반 있잖아요. 아무 양반 말고요. 나름대로 그동안 과거도 좀 배출했었던 그런 양반들, 괜찮은 가문들 있죠. 그런 가문들 같은 경우는 별도의 명단이 있습니다. 이걸 바로 이제 향안이라고 하는데, 이들 중에서도요, 이런 이제 향안에 등록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뿐만 아니라 지방 사족들이 그 동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들의
조직 회의 같은 게 있었죠. 조선 전기 때는 유향소라고 했다가 이제 그 이후 전쟁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향회라고 불러줬었는데 그 향회에도 이들이 이제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 생각했을 때 그냥 양반의 신분만 샀을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 수준을 뛰어넘게 되는 거죠. 아, 왜 이것이 이제 가능해지냐면요. 당시 나라 입장에서는요, 돈이 되게 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들은 나름 진짜 대지주가 됐거든요. 돈 좀 모았거든요. 그러니 국가에다가 많은 세금을 내줬고, 수령은 국가에다가 많은 돈을 내주는 그들을 후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령이 뒤에서 봐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또, 이 향에도 가면 나름대로 그 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을 가면 회장, 부회장 이런 것처럼 임원직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뭐라 하면, 갑자기 생각합니다. 향임직이라고 합니다. 향임직에 그들이 나가요. 뭐 좌수, 별감 이렇게 불러주는 좌수, 별감 이렇게 불러주는 이제 향임직까지 나가면서 이들이 세력을 키워갑니다. 그럼 이들이 이렇게 세력을 키워 나갈 때 구향도 나름대로 어떻게 뭉쳐야 되겠죠. 그들이 사는 방법은요. 지금 제가 말한 대로요. 그들끼리 뭉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우리는 새롭게 등장한 뉴페이스, 니들과 달라 뿌리가 원래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편찬되고 있었던 족보 있잖아요. 족보 더 열심히 편찬하게 되고요. 그 다음 청금록. 이 청금록이라고 하면요. 푸른색으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표지가 푸른색으로 된 출석부인데 서원과 향교의 출석부가 되겠습니다. 근데 서원과 향교 같은 것도 아무나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니들은 돈만 있다면 우리는 학문도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향안 같은 거 있잖아요. 향안에 대해서도 이제 재정비 같은 거 들어가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혈통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서원, 사우 이런 거 더 많이 만들어요. 이 서원과 사우는요. 잠깐 여기서 여러분들 살펴볼 게 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요. 이 제사를 지내는 곳들이 참 많았어요. 기억나세요? 그 중에 있었던 게 뭐 문묘라는 것도 있고요. 종묘라는 것도 있고요. 가묘라는 것도 있고요. 서원도 있고요. 사우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제사 지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묘라고 하는 건요. 누구의 제사를 지내는 거냐면요. 공자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공자. 유학을 창시했던 그 공자의 위패를 모셔두고 공자를 제사 지내는 곳, 이것이 문묘. 이게 어디가 있냐면 성균관 있잖아요. 성균관. 그 성균관에 가보시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강당, 이게 명륜당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명륜동이에요. 그 명륜동에 지금 성균관대학교가 있죠. 그래서 명륜당이 있고 그 옆에 동제, 서재 해가지고 학생들이 있는 기숙사가 있고 그리고 그 앞 건물에 가시면요. 이게 아주 조용하게 만들어진 대성전이 있는데 그 대성전이 바로 이제 문묘입니다. 공자의 위패를 모셔두고 1년에 정해진 날짜에 거기에다가 이제 제를 올리는 거죠. 됐나요? 종묘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데 누가 하냐면 역대 왕과 왕비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고, 가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안의 조상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고, 서원은요 기본적으로는 학교에 있지만 특히 우수했던 유학자들 있잖아요. 그런 서년에 대한 제사를 지냈던 것. 사우라고 하면요 서원에서 교육 기능 빼고 서년에 대한 제사 기능만 맡고 있는 것이 사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서원이나 사우 같은 경우 그 전에도 있어 왔었는데 이렇게 신약이 자꾸 도전장을 할 때는요 자신들만의 그 뿌리를 찾기 위해서 서원과 사우를 더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영조가 야 이거 서원 너무 많은데 이러면서 서원을 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여기에다가 원래 향약이었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향약이라든지 이런 조직은 군현 단위라고 한다면 군현 단위에서 그들의 영향력 행사하기 쉬우니까 일단 살짝 한 발 빼가지고 우리 동네, 그렇죠? 그러니까 촌 안에서, 리 안에서 일단 영향력을 공고해야겠다. 그래서 동약을 지정하게 되고, 그 다음, 그 당시 제 동네 규모를 봤을 때요, 동네의 규모? 규모보다는 동네 안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 동네의 모습을 봤을 때 반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반촌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촌이나 리가 있다고 칩시다. 지금 이제 동이 되겠죠? 뭐 양반도 당연히 살 것이고요. 일반 상민도 살 것이고요. 또 천민들. 어떤 마을이든지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가끔 동네들 중에서는요. 이렇게 섞어 사는 게 아니라요. 양반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동네들이 있어요. 양반들만 많이 있는 동네.
이런 동네를 이제 반촌이라고 해요. 반대로 아니면 이번에는 평민들이나 천민들만 좀 많이 몰려 살고 있는 동네들이 있어요. 그런 동네는 민촌이라고 합니다. 되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양반들은 우리끼리 뭉치게 되는 거죠. 반촌이 형성되는데 특히 이 반촌 안에서도 조선 전기 같은 경우는요. 아니면은 뭐 16세기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요 안에 양반들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있어요. 그럼 그 옆으로 가보면 우리 친갓집도 있고요. 우리 외갓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반촌이 나와 함께 피를 나누고 있는 사람인가? 동족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동족촌이었어요. 일가 친척들끼리 같이 사는 거죠. 됐나요? 근데 이게 요 시기가 되면요. 동족촌이 아니라 동성촌이라고 해가지고요. 나와 성이 같은 사람들끼리.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지방에 가보시면요. 같은 집안 성씨들 사람끼리 몰려 사는 경우 있죠. 아, 저 동네는 김씨 사람들이 사는 동네야. 저 동네는 정씨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야. 동성촌이 그런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나와 피를 나눈 나의 혈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동족촌에서 나와 성씨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뭉쳐 사는 이런 모습들. 동성촌의 모습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뭐한다? 신앙으로부터 그들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구양들이 했었던 자구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반면에 또 이렇게 이제 세계 세력 중에서요 가장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건 수령입니다. 수령권이요 다시 강화가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들 간에 대립할 때 어부지리로 권력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노론들이 이제 권력을 다 잡잖아요. 그래서 가장 권력을 잡고 있었던 그 노론들이 자신의 세력들을 각 지방에 닫도록 파견을 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다가 정조 같은 경우도요. 수령 권한을 강화시켜줬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수령권 강화시켜줬다는데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다 보니까 수령 권한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같이 기억하실 것은요. 향리들 있잖아요. 이 향리들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강화돼요. 물론 당연히 수령권 밑에서 강화되는 모습. 되셨을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당시 수령들은요, 이제 무엇을 장악하냐면요, 향약을 장악해요. 원래 향약이라고 하는 것은 동네 양반들, 제지 사족들이 주도를 했었는데, 이제는 수령이 그 향약을 이제 쫙 먹어서 주도를 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향회 있잖아요. 이 향회 같은 경우는 수령의 자문기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같은 경우는 동네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이번 사또가 조금 너무 우리에게 뭐 예를 들어서 조세를 많이 거두려고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 뜻을 모아서 반대할까?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했다라면 이제는 이들끼리도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령이 지금 밀어주고 있는 신양들이 지금 향에 참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령이 세금 걷겠다 그러면 이 찬성요 자문기구를 전락하게 된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이 조선 후기 때요 수령 권한이 강화되는 것은 조세를 걷는 방법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총액제라는 방법 때문입니다. 총액제. 이 말 그대로 여러분 총액제. 그러니까 뭔가 전체 큰 규모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나라에서요 만약에 뭐 곡식을 이제 걷어들인다 그랬을 경우 예전에는 나라에서 필요한 양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각 군과 현, 그 군현 안에서 다시 또 쪼개고 집별로 나가는 거였잖아요. 이제는 국가에서 전체 필요한 양에서 그럼 너희 군에서는 요만큼만 내라고 총액을 정해줘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우리 군에서 만약에 내야 될 총액이 200두다 그러면 그 200두만 채워내면 됩니다. 그걸 이제 수령이 하는 거예요. 되셨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수령이 전체 얼마를 채워내야 될지 그 범위만 결정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는 발생해요. 어떤 식이냐면 양반들 같은 경우는 수령과 결탁해가지고 우리는 조금 내기 아니면 저희 토지 없는데요 서류 조작하기 이런 방법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수령과 아전들에 의해서 농민들이 수탈되는 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되셨죠? 여기는 스토리가 전혀 없어요. 어떤 식의 구도가 펼쳐지는지 세 개의 입장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자, 이렇게 비교 안 하시면요, 여러분들이요, 문제 푸실 때, 아니, 갑자기 수령의 권한이 세져간다 그러고, 뭐, 향해가 어떻게 바뀐다 그러고, 누구는 뭐 만든다 그러고, 되게 복잡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건, 자, 총액제를 시행하면서 수령들이 이제 각 지역에
할당량을 책임지고 걷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농간이 발생하게 되죠. 결국 그것을 참다 못한 농민들이 폭발하게 됩니다. 농민봉기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교재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농민봉기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19세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일단 19세기는 앞서 봤지만 세도정치 시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중앙정치 자체가 문란해졌어요. 사또가 파견되기 전에 이미 과거제 부정에다가 뒷돈 다 써가지고 사또 자리 배정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관직에 나왔으니 얼마나 이제 부정부패를 많이 저질렀겠어요. 그렇죠? 거기다 총액제까지 실시하면 사또가 자기 마음대로 그 양들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농민 수탈이 나타났는데 이때 나타났던 이 농민 수탈, 이것을 우리는 바로 뭐라고 불러주냐면 삼정의 문란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삼정의 문란 살짝 그냥 언급만 했었죠? 예, 지금부터 세부 내용을 볼게요. 여러분, 이 삼정이라고 하는 건요, 무엇을 말하냐면요, 전정, 군정, 환곡을 말해요. 전정, 군정, 환곡, 이걸 바로 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서 계속 무슨 세금제도 말하면 전세공납역이라고 했는데 명칭이 달라졌죠. 전세공납역이 아니라 전정, 군정, 환곡이래요. 전정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요, 토지와 관련돼서 거둘 수 있는 모든 세금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봤던 조세가 여기에 들어가고요. 공납 같은 경우도 조선 후기가 되면 특산물이 아니라 토지세로 바꾼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예전으로 말하면 조세와 공납이 전정에 해당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조선의 농민들이 내야 되는 그러니까 전정이 어느 정도냐? 만약에 토지를 1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20도 정도를 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여기에다가 몇 배, 4배, 5배를 더해서 100도 이상 냈다라고 해요. 왜냐면 각종 잡세가 되게 많이 붙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진결이라고 해서요, 내가 농사 짓지 아니하는 땅에도요, 막 부과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총액제 때문에 수령들이 농간을 부려서 내가 농사 짓지 아니하는 땅에도 막 세금 부과하고요. 은결이라고 해서 양반들이든 권력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농사 짓고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농사 안 짓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버리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 내야 되는 총액을 메꾸기 위해서 일반 농민들에게 그것을 이제 부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조세라든지 공납이라고 하는 건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조선 이 시기가 되면 토지 주인이 안 내고요. 그걸 소작농에게 전가시켜요. 내 땅에서 농사 짓고 싶으면 네가 대신 내. 이렇게 되는 거죠. 되나요? 자, 군정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안 가는 대신에 군포를 내는 거예요. 우린 분명히 앞서서 원래는 2필 내면 군대를 안 갔는데 영조가 균역법이라고 하는 걸 실시해서 한 필로 줄여줬습니다. 라고 했었죠. 근데 그게 제대로 집행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도 마찬가지. 국가에서는 1년에 군포가 필요한 게 10,000필이다. 그럼 각 지역별로 얼마씩 내? 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상민들은 뭐 합법적인 방법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양반으로 신분 상승하다 보니까 군포를 낼 만한 상민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남아있는 이런 상민들이 신분 바꿨던 나머지 사람들의 그런 군포를 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군정의 문란이에요. 되시겠어요? 자, 이때 많은 불법이 등장하는데 인증이라고 해가지고요. 만약에 내 이웃이 군포를 못 내고 그 부담이 너무 커서 야범도주를 한다. 그럼 남아있는 옆집이 그걸 냅니다. 내 일가 친척이 그거 못 내고 도망갔다. 남아있는 일가족이 그거 내주는 거예요. 백골증포라고 해가지고요. 군포라고 하는 것은 군대 안 가는 대신에 납부를 하는 거죠. 근데 이미 하얀 뼈다귀가 돼서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에게도 군포를 물린다거나 황구참정이라 해서 누렁 떡잎이에요. 아직은 애기예요. 군대 갈 나이가 안 됐어요. 16살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군포를 물리거나 원래 군대는 16세에서부터 60세인 거잖아요. 60세가 넘은 어른들에게도 군포를 넘깁니다. 이걸 강년체라고 불러줘요. 어린아이 60세 이상 되는 분, 사망한 사람에게도 군포를 물리더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황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곡식 물려주는 거예요. 곡식. 그러니까 봄만 되면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싼 이자 받고
한 보통 10% 정도가 되는데 그 이자 받고 곡식을 빌려주는 걸 환곡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필요 없는 사람에게도 빌려주고 또 필요 있어서 빌렸긴 했지만 10%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받고 멀쩡한 쌀이 아니라 모래든지 결을 막 섞어가지고 빌려주고 난 다음에 받을 때 멀쩡한 쌀로 받는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얘는 원래는 세금이 아닌 거잖아요. 사회복지정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어느덧 세금이 돼버린 거예요. 됐나요? 특히나 조선전기 이야기하면서 계속 했었는데요. 향리들은 월급이 있다 없다? 없다. 녹봉도 없는 데다가 외역전도 안 나와요. 그럼 향리들이 먹고 살 길은 뭡니까? 결국 세금 걷어서 일부 이렇게 좀 저렴한 표현으로 하자면 이렇게 삥 뜯는 거가 있었어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 그 아전들 있잖아요. 아전들의 농간이 대단히 심해집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농민들이 억압받는 이 삼정의 문란 부분이 너무나 심각해요. 전정, 군정, 환곡 세 가지 접근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저항을 하는데요. 이 저항의 양상이 처음부터 봉기는 아니에요. 역사를 공부해 보다 보면 농민들은요, 얼마나 순수한 분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건들지 않으면 저항 안 하고요. 그들에게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참습니다. 그래서 처음 같은 경우는 뭐 괴서, 벽서라고 해가지고요. 대자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관청 앞에다 붙여가지고 누구누구는 담가놀이래. 이런 걸 사람들한테 이제 막 알린다라든지 아니면 나라에다가 지금 수탈이 심각하니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소청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항조라고 해가지고요. 조세 못 내겠어. 거세, 세금 줄여주세요. 이런 운동들을 펼쳐나가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죠. 관할을 습격을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일부는 도적대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군대처럼 농민봉기를 일으키기도 하더이더라. 자, 그러니 이 농민봉기라고 하는 것은 삼정의 문란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저항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당시 그렇다면 일어났던 농민봉기 뭐가 있습니까? 농민봉기만 하더라도요. 70개가 넘게 있어요. 그런데 그 70개 넘게 있는 걸 다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대표적인 농민봉기 2개를 배웁니다. 자, 일단 첫 번째가요. 홍경내난이에요. 홍경내라고 하는 몰락 양반이 주도해서 일으키는 건데요.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순조 시기 1811년. 그러니까 19세기 농민봉기 중에선 최초로 일어나는 농민봉기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봉기에 불을 지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몰락 양반이었던 홍경내는 왜 그러면 이제 농민봉기를 일으킵니까? 라고 봤더니 기본적인 건 삼정의 문란이에요. 그렇죠? 네, 기본적인 건 삼정의 문란에다가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평안도예요. 평안도에 대한 오랜 차별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일단 몰락 양반이긴 하지만 과거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어서 열심히 과거 공부했었어요. 근데 첫 번째 과거 시험에서 떨어진 거예요. 아, 내가 공부가 모자랐구나. 그래서 되게 열심히 공부해요. 나 정말 예전에 채치원 했던 것처럼 상투크 쓸려 천장에 달아 이렇게 묶어서 두고 난 다음에 반을 찔러가면서 그렇게 공부했어요. 내가 이번에 과거 시험 잘 본 것 같은데 또 떨어진 거예요. 웬일? 아, 알아봤더니 조선은 예로부터 이 평안도 사람들을 한양에 살고 있는 개만도 못하게 취급을 했더라. 관리를 받아주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런 바보야. 네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본들 평안도 사람들은 받아들여주지 않아. 이게 뭐냐? 이러면서 봉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봤더니 그 봉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이 홍경래와 같은 몰락 양반 뿐만 아니라 가난한 농민들 있잖아요. 영세한 농민들. 그리고 이 평안도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광산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산에서 일하고 있었던 임노동자들, 하루하루 먹고 살았던 광부들 있잖아요. 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상인들. 이들도 합류를 해요. 그러니까 합류한 세력들을 보면 시대상을 엿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농민이라고 하면 자기 땅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보다는 아주 영세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소작농. 이런 사람들에다가 그런 땅에서 그럼 이제 농사 짓고 살 수 없다 보니까
이제 몸을 팔아서, 그러니까 노동력을 통해서, 그렇죠. 내 하루에 노동력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특히 광산이 많다 보니까 이제 광부들 참여하게 되고요. 이들 지역은 지금 청나라와 국경선을 맞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무역이 발달했던 곳인데 국가에서는요, 이 한양 쪽에 있는 이런 또 상인들과 이권이 또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들의 이런 이제 대청 무역 같은 것들을 조금 이렇게 억압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난 중소상인들 같이 결합을 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홍경래의 난이 딱 준비가 되자, 터지게 되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호응을 해요. 그래서 여기 가면 정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정주성까지 이들이 이제 함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이제 정주성까지 차지하게 되자 정부가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대규모 관군을 보내서 결국 4개월 정도 만에 이들이 이제 제압을 했어요. 제압했던 방법은 정주성 밑에다가 어마한 양의 폭탄을 설치합니다. 폭약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거 터뜨려가지고 결국 이들을 진압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10살 미만의 아이와 여자 빼고 나머지는 다 죽였어요. 노인을 비롯해서 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국가에게 있어서는 이 홍경래의 난이 좀 타격이 컸었죠. 자, 그 이후 좀 잠잠하다가요, 농민봉기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시기에 철종 시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순조, 헌종, 철종이라고 하는 이 시기, 세도 정치기의 모순점이 폭발하는 거죠. 특히 1862년이 됩니다. 이 1862년이요, 철종의 마지막 시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고종이 즉위하면서 흥선대원군이 권력 잡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때가 임술년입니다. 그래서 임술년에 진주를 시작으로 해서 농민봉기가 전국 70여 군데에서 일어났다. 임술 농민봉기 이렇게 불러줘요. 그럼 진주에서는 왜 시작됩니까? 근원적인 것은 이제 삼정의 문란인 거고요. 특히 그 경상도 우병사였던 백낙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농민들을 수탈했기 때문인 거다. 그래서 이때도요, 몰락 양반이었던 유계춘을 중심으로 해서 가난했던 농민들이 봉기를 했고, 그럼 이들이 지금 진주 지역에서 봉기를 했죠. 이렇게 봉기를 내자 정부에서도 또 이걸 진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렇다고 해서 군대를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났는지 진상조사단을 보내요. 정부에서 진상조사단을 보낼 때 항상 나오는 관리가 안핵사입니다. 안핵사. 안핵사는 나중에 역사에서 한 번 더 등장해요. 동학농민운동체. 그래서 안핵사를 파견을 딱 해가지고 이거 지금 백낙신이 잘못한 거구나. 백낙신 뭡니까? 파직시켜버리는 거죠. 자, 이러고 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암행어사도 보내기는 해요. 근데 이 당시 암행어사는 제 기능을 못해요. 왜냐면 암행어사는 원래 몰래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세도 가문들이요, 이미 다 뒷돈 받고 자리를 만들어준 거다 보니까 암행어사 나가기 전에 친구들이 막 파티를 해줘요. 한 3박 4일 정도 술 먹으면서 내가 이번에 경상도 어느 지역에 암행어사를 나가는데 말이지. 다 알아요. 다 아는 상태에서 나가다 보니까 제대로 된 그런 견제가 안 되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러기도 하고 또 이러면서 이제 진주에서 시작되었던 농민봉기가 전국으로 확산이 돼서요. 아이고, 진주가 여기 있죠? 진주에 출발했던 게요, 함흥적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 제주까지 전국 70여 군데에서 되셨어요. 확산이 되더라. 국가 입장에서도요, 이런 삼정 문제가 심각했구나. 안 되겠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요. 삼정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를 합니다. 단 효과는 별로 없어요. 됐죠? 근데 지금까지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삼정 이정청을 설치해서 토지 제도를 개혁하려고 했다. 그런 거 나오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조세의 문란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부에서도요, 조세 문제를 수정해볼까? 그 정도 수준이지 토지 제도를 근본으로 개혁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조심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봉기 두 개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남아있는 건요, 우리 앞에서 조선 전기에서 놔두고 왔었던 그 조선 후기 여성들의 지위에 대해서 마무리 주제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조선 그 여성들의 지위는요,
어차피 딱 물어보는 게요. 2개 시기밖에 안 물어봐요. 고려 시대부터 조선의 전개 시기까지 이어졌었던 여성의 지위가 하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16세기 말. 항상 기준이 16세기라고 했었죠. 16세기 말 이후가 바꿔 표현하자면 조선 후기. 조선 후기 여성의 지위가 좀 달라요. 이 2개를 확실하게 비교하시면요. 여성과 관련된 문제는 더 이상 틀릴 게 없어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기 때는 여자라고 해서 특히 차별받았던 거 별로 없었죠. 근데 이때는 차별받은 거 심해요. 들으셨어요? 그래서 삼종지도라고 해서 제가 가끔 언급한 적 있어요. 조선의 여인들 같은 경우는요. 태어나서는 아버지 말 따르고 결혼해서는 그러니까 남편 말을 따르고 남편 죽고 나면 아들 말을 따라야 된다. 평생 남자 말만 따라가야 돼요.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바로 이 당시 만들어졌더라.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결혼하는 모습에도 봤더니 우리 예전에요. 고구려 때 보면 서옥제라고 있었잖아요. 결혼해서 한동안은 처갓집 옆에 집 지고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 원래 결혼 풍습이에요. 그래서 조선 전기까지도요. 처가살이가 쭉 이어져 왔어요. 이 처가살이를 뭐라고 하냐면요. 서류 부가혼이라고 불러줘요. 이 서류 부가혼에서요. 서자가요. 사위 서자예요. 그 사위가 머무르고 있대요.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결혼하면 시댁 쪽에 사는 것이 아니라 처가살이 하는 거 전혀 창피한 것도 아니고 당연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우리요. 결혼하는 걸 두고요. 장가 간다라고 하죠. 장가를 가요. 어디로요? 처갓집으로 가요. 됐나요? 근데 이때부터는 처가살이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시집살이. 그래서 시집 온다라고 하잖아요. 장가를 간다는 이쪽인 거고요. 시집을 온다라는 건 이쪽인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요. 여자가요. 시댁에 와서 결혼식을 치렀어요. 이걸 친영례라고 불러줍니다. 친영례. 결혼식을요. 시댁에서 치르는 거. 그리고 이제 거기서 쭉 사는 거. 근데 갑자기 친영례를 치르니까 사람들이 적응이 안 돼요. 싫어! 이렇게 반발이 오다 보니까 반영례라고 해서 왜 지금 사극 같은 데 보면 여자가 결혼할 때는 일단 남자가요. 여자 데리러 장인 장모가 있는 처갓집에 와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난 다음에 장인 장모 집에서 한 2, 3일 정도 머물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인을 데리고 자기의 본가로 가는 모습. 그건 이제 친영례와 이런 것들이 살짝 섞어져서 이제 합의점을 본 모습인 거고요. 일단 이제 조선 후기는 친영례를 이제 강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여성들의 재혼에 대해서요.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여자가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 하등 문제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자식들이 제사를 지낼 때 있잖아요. 제사를 돌아가면서 표현 좀 그렇네요. 뭐라고 할까요? 제사 분단. 자식들은 번갈아 가면서 부모의 제사를 지냈는데 우리는 이것을 윤회봉사 라고 불러줬었죠. 제사는요. 아들, 딸 똑같이 나눠줍니다. 균등상속. 자, 거기다 족보. 고려시대 때도요. 족보가 그러니까 족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거는 16세기가 되겠는데 그 전에도 아예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선 전기의 족보가 만들어진다 했을 때는 태어난 순서대로 으로 기재를 하고요. 여기는 사위라든지 외손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남편 1명, 당연히 부인 1명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학과 보학이 발달하고 성리학적 질서가 강조되면서는 이젠 시집살이, 그러니까 시집을 가는 거, 여자의 재혼은 금지시켜버려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되게 강조하는 게 있죠. 정절, 지조 이런 거 강조해요. 그래서 수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편 죽고 난 다음에도 시댁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는 국가가 연료비까지 내려주고요. 그리고 아예 법에서요. 재혼을 했잖아요. 재혼한 집 자식은 과거에서 못 보게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엄마가 자식의 앞길을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추절하고 살아가는 거죠. 자, 제사는요. 장자에게 돌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집에 아들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양자를 드리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양자를 드리는 것이 일반화가 되어 있다.
재산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많이 장자에게 줘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에게 제일 많이 주고 그리고는 이제 아들들에게 주고요. 딸들에게는 조금 주거나 안 주는 모습까지도 나오죠. 족보 같은 경우는 연령순이 아니라요. 이건 아들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사위와 외손자가 빠지는 모습들. 그리고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요. 무엇을 두기 시작한다? 첩을 두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누구 위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남자 위주로 가죠. 그래서 부계 중심의 가족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접근하시기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왜 딸 낳으면요, 새우젓 장사도 섭섭해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조선 후기 이학과 성리학적 질서가 강조되고 난 다음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하셔서 보면 이제 우리가 조선 후기까지 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상을 쭉 다 살펴본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중간에 교재에 보면은요, 사료들이 있긴 한데 그런 사료들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게 174페이지에 들어갈 경제 변화예요. 이 경제 변화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완벽하게 복습을 하고 오셔야지만 내용이 이제 업데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